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라이브로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현장정치 7월 9일 순서 시작합니다. 송국근의 현장정치 주 3회로 늘었습니다. 월요일은 오후 2시에, 어제 오후 2시에 찾아뵈었죠. 그리고 화요일 오후 6시, 그리고 금요일 오후 6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주 3회 방송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또는 최근에는 정치와 사법이 다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랬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시켜서 검사들을 막 자천시키고 했죠. 그때 그 전까지도 우리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뭔지, 검찰총장 정도는 이제 관심이 있으면 알지만은, 무슨 반부패 수사부장, 무슨 북부지검장,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죠. 그럴 필요가 없었죠. 검사는 검사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범죄인 잡는 거. 그리고 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 가끔 가다가 이제 서로 연결이 돼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막 하지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정치와 사법이 묶여버리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가 시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그렇게 묶이느냐 하면은 정치인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군데군데 지금 재판 4개 받고 있죠. 7개 사건, 11개 혐의 더 많습니다. 나중에 한 20개 정도 혐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사법이 한 묶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정치와 사법이 한 묶음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났고, 특히 제가 오늘 이제 그 시청 포인트는 제가 썸네일에서 소개해드린 이게 바로 시청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은, 거대한 사법 쓰나미, 자, 이재명을 덮쳤다. 지금 덮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덮칩니다. 언제까지 덮칠까요? 제가 장담할 건데 내년 봄까지 계속 덮칩니다. 이재명 사법 쓰나미가 덮칩니다. 내년 봄까지. 그러면 이재명만 훅 가느냐? 민주당 같이 훅 갑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모든 것을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극체제로 만들어버렸죠. 당대표 또 한다고 하죠. 8월 18일 날 전당대회에서. 그래서 아마 내일 이재명이 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는데 참 거의 쇼입니다, 쇼.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슨 대선 구상, 그러니까 장기 집권 플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집권 플랜 같은 것을 밝힌다. 민생에 주력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런 것들이 허무하죠, 어떻게 보면은. 허무합니다. 이재명이 곧 사법 처리가 될 텐데, 본인이 그러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하나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확정 판결이 나면은 이재명은 이 피선거권이 없어집니다. 대선에 출마도 못 하는데 지금 저렇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재명이 내가 곧 다시 당권에 도전하고 사실상 들러리 한 명 구했죠. 김두관 들러리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지금 대표를 다시 재연임하고 이렇게 무슨 전국을 다니고 하는 이유가 사법 리스크 방어용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모든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은 왜 폭망을 하느냐. 일단 일극체제. 이재명 일극체제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당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민주당도 10월에 폭망한다. 왜 10월에 폭망할까요? 잠시 후에 제가 그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오늘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제 리스크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상황. 이재명의 사법 얘기는 실제 상황. 곧 구형 나오고 첫 1심 선고 나오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정 구속.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처럼 이제 이 이재명이 혼란한 이 전국을 만드는 것을 벗어나서 제대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뚫리고 있는데, 전당대회 7.23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하죠. 길이 뚫리고 있는데 안에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일종의 자해극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는, 국민의힘 몸을 해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 제가 이 핵심적인 부분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범우파 진영이 크게 지금 쪼개지고 있습니다. 우파 진영이 둘로 막 갈라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 또는 원희룡, 용산, 원희룡, 그러니까 한묶음으로 돼서 갈라지는 상황인데, 이게 잘잘못은 따져야죠. 무엇을 잘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져야지, 이것을 감정적인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상태로 당대표가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후유증 때문에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정리를 하려면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일단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서 잘못한 쪽은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물러나야 된다는 것은 저는 경선까지도 가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왜냐하면 경선까지 가서 또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서로 내부에서 막 총질을 하고 하면은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전 포인트, 오늘 시청 포인트, 간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사법 쓰나미 덮쳤다.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가 실제 상황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자해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11월 좀 이제 서서히 가려볼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 아사투데이 인터넷 기사, 최근 시간에 올라온 인터넷 기사를 중심으로 이 오늘 상황을 점검을 하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문 기사의 행간을 읽는 거, 행간의 숨은 뜻을 읽는 거, 그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행간의 뜻을 읽어보면은 기사 중간중간에 이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롯해서 오늘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내용들 곁들여서 설명을 핵심적인 부분만 꼽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다뤄볼 주제는 아사투데이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신속하게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전자결제 제가. 자, 일단 기사를 먼저 읽어드리죠. 기사 요지를. 그리고 제가 행간을 읽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중인, 혹시 윤석열 대통령 박미중인 거 아셨나요? 요즘은 이게 참 이렇게 중요한 해외 일정을 갔는데 보도도 잘 안 됩니다. 원래 좌파 성향 언론이 많아가지고. 박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죠. 순직해병 특검법 제2요구안을 전자결제를 통해 제거하며 제2요구권을, 그러니까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 헌법에는 제2요구권입니다. 거부권이라는 것은 편의상 붙이는 이름이죠.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됐는데 제2요구안을 오후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전자결제로 제거를 했다. 대통령실은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이상 그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2요구권 이번 행사는 최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에 국회를 통과한 지 5만에 이뤄졌고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만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5번째 법안이다.
당초 제2요구권 행사는 20일까지도 가능했지만 그래서 방미 일정을 다 마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어제 경북경찰청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건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앞당겨 행사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하와이에 있습니다. 하와이. 그리고 지금 뭐 워싱턴으로 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하와이에는 미군의 인도 태평양 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러서 그 사령부에 가서 보고를 받고 태평양에 있는 국립모지 거기서 한국진에 참전했던 용사들도 있고 그곳에서 참배를 한 뒤에 그 사령부에서 보고를 받았고 이 나토 정상회의를 갑니다. 나토 정상회의 워싱턴에서 열리죠. 나토 정상회의에 지금 참석을 하러 갔는데 그 기간에 전자결제로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시 재투표에 들어가는데 자,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처리한 법안이 바로 최상병 특검법이죠. 최상병 특검법인데 이것이 그때 민주당이 과반으로 이제 가결을 시키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21대 마지막 국회 때 본회의 때 재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돼서 폐기가 됐죠. 근데 그걸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다시 발의를 해서 표결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들 자기들끼리 하니까는 통과를 시켰죠.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재석 두 명이 참석을 해서 안철수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당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이제 또 재표결을 하겠죠. 재표결을 하는데 또 아마 폐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인가를 드러낸 것이 자,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대로 제2를 요구를 했죠. 그러면 이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은 왜 거부권을 행사했을까?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금 그때 제2 요구를 행사할 때 용산에서는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특검을 임명을 하는 것을 민주당이 2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받아서 민주당이 2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통령이 골라야 되고 이것을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다. 그렇게 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그러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은 그 위헌 요소들을 삭제를 하고 새로운 법안을 내놔야죠.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더 강화를 해서 법안을 내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특검을 임명을 하는 걸 그전에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이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하면은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택을 하도록 했는데 새로 제출된 법안에서는 대한변협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이재명의 민주당 1명, 조국당 1명, 2명을 올려서 뭐 사흘 내로인가요? 대통령이 2명에 1명을 고르지 않으면은 연장자로 무조건 특검 임명한다. 엉터리 같은 이런 법안을 더 위헌적 요소가 많은 것을 내놓고 이것을 다시 또 표결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이 거부권을 행사돼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 기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수건 상병 안타까운 그 사건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죠. 두 갈래입니다. 경북경찰청은 군 안에서 사망사고가 나면은 그전에는 군 안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은폐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사망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합니다. 민간 경찰에서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오늘 발표를 한 건데 핵심은 그거였죠. 임성건 사단장이 처음에 이 박종훈 수사단장이 이 경찰에 송치할 때 조사를 해서 임성건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을 입건을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을 뺐죠.
빼고 이제 보내니까는 임성근 사단장을 빠지는 과정에서 뭐 용산에 외압이 있었다. 막 이렇게 해서 지금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민주당의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특검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아니, 임성근, 경찰에서 수사를 하니까는 임성근은 가실치사 대상이 아니다. 지휘란에 있지 않았고 지휘 통제권이 없었고 그리고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11 포병 대대장이다. 허리 아래까지 사실상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이 사단장이 아니고 포병 대대장이다. 자, 그러니까 경찰에서 임성근은 빼버렸습니다. 수사를 오랫동안 하고 나서 한 1년 가까이 지금 수사를 했죠. 일주기가 다 돼가니까 수사를 하고 나서 뺐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법대 교수나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임성근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임성근을 뺀 것이 어떤 하자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 계속 특검을 하겠다 하면서 완전히 억지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으니까 오히려 이거 특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 근거도 없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경찰이.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8명을 입건을 할 때 주진우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이 저번에 필리버스터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아니, 해병대 수사단이 행정요원 합해서 인원이 한 10몇 명 되는데 그거를 한 단기간에 한 10일, 열흘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8명을 입건을 했다?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어떻게 적은 인원이 단기간에 수사를 해서 8명이 입건을 해서 이 사람들 혐의가 있어 사단장부터 쫙 넘길 수 있느냐. 그래서 어차피 수사단에서부터 수사가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것을 박정훈 대령이 막 반발을 하고 하니까는 그때 시민단체가 붙었죠. 좌파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하는 김태훈 이런 데서 붙어가지고 막 문제를 키웠습니다. 기자회견도 막 주선을 하고 문제를 키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임성근은 처음부터 빠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 발표도 아예 못 믿고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다 믿는 거죠, 민주당은.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을 사건 조작했다고 하고 탄핵하고 특검하겠다고 하는 그 정치 집단이니까 이것도 경찰이 1년 동안 수사를 해서 내는 걸 못 믿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특검해야 된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는. 그리고 공수처에 자기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고발을 해놓고는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하자. 그것은 이제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모든 일들이 이재명 방탄과 연결 안 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이 다 이재명 방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상당히 이 문제는 풀이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이재명 지키기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김 여사 문자 5건 원문 공개. 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시끌시끌하죠. 시끌시끌합니다. 자, 그리고 천번 만번 사과하고 싶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벌집 쑤신 데서 쑤셔놓고 있는데 이거 자칫하면은 이 좌파의 농간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촉발된 데가 CBS죠. CBS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여기 막 참여를 하고 민주당도 여기다가 막 숟가락 얹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준석까지 지금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먹잇감을 우파 진영에서 스스로 좌파 진영으로 막 던져주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만간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건의 원문이 공개돼서 파장이 예상된다. 자, 어제 저녁에 TV조선에서 5건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그대로 공개하고 지금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전문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5건 전문 날짜별로 다 있습니다. TV조선이 이 1월 15일부터 25일 사이 김건희 여사가 5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전문을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은 1월 15일 첫 문자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았어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린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제가 일목요연하게 시간대별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으로 했다고 합니다. 2024년 올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몰카로 찍은 이제 디올 파우치 받는 동영상이 그 작년 연말쯤에 공개가 됐죠. 그리고 민주당이 뭐 김건희 특검법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후죠. 거부권 행사하고 그때부터 계속 뭐 시끄러웠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첫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제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자, 1월 15일자입니다. 대통령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김건희 디올 파우치 문제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기분이 언짢았어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제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씁니다.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버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그때 이제 이 특검법 가지고 충돌을 해서 이 버이는 VIP,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우리 대통령하고 그 문제 가지고 통화를 한번 해서 좀 이제 푸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심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전화 안 오나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양식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다시 한번 문자가 갑니다. 이건 짧게 갑니다. 1월 15일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보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터지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이거 공개가 안 됐죠. 그리고 아직까지 답변을 안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다음에 1월 15일에 2건의 문자가 갔는데 이틀 후 1월 17일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김경률이 거의 망언을 합니다. 1월 17일에 망언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했죠. 사치와 탐욕을 막 일삼다가 성장 예술로 사라진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교를 합니다. 17일에. 그리고 18일에 그 다음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국민 사과,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자, 이 두 가지 일이 있었고 나서 18일 날, 17일 김경률 망언, 18일 한동훈의 이 수용 촉구, 그리고 1월 19일 날 좀 긴 문자를 보냅니다. 1월 19일.
저게 중요합니다. 1월 19일자 저기 그 화면에 보이는 저 문자를 가지고 CBS 방송에서 CBS 김교환 이 논설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저것을 입수를 했다. 그런데 뭐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 원문 그대로는 하지 않고 재구성해서 보여준다 하면서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때 CBS 그 방송하는 도중에 이게 문자 자기가 입수한 것을 재구성한 것이다 하면서 띄운 게 있습니다. 자, 그 띄운 내용과 지금 실제로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원문을 공개를 한 TV조선이 원문을 공개한 것과 이번 일을 촉발을 시킨 1월 19일자 문자 메시지를 입수했다고 김교환 씨가 내세운 거하고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는 이제 뉘앙스는 같지만은 전혀 이 원문에는 없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썼다든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뭐 이런 것을 CBS에서 그런 그 취지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문에 없습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재불찰로 일이 커졌다. 그런데 이수가 너무 커질 가능성 때문에 사과를 하고 싶지만은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이다.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을 맞다고 결정 내려줬으면 그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포인트나 빠졌고, 그리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한동훈 위원장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당시 분위기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사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좌파들의 행태를 볼 때 이 디올 파우치 문제에 대해서 이 사과를 하면은 이 함정 몰카로 그 이용을 해서 그거 한 건데, 그 사과를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총선도 다가오는 상황이라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봐, 사과했으니까는 잘못한 거 인정을 했잖아. 인정하면 책임져야지. 그러면은 특검을 해서 탈탈 털어야지. 그렇게 뻔하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우파 패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때 사과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김경률은 심지어 말이 앙투아네트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시키면 하겠는데 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도 봤다시피 진정성이 없느니 뭐 어쩌느니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더 하더라. 그러니까 지지율이 10%나 떨어지더라. 그리고 그때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도 더 씌웠는데, 본인은 서울대의 이 석사 과정을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왔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 내가 사과를 해버리니까 계속 이제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왜 이게 이 일종의 조작된 것 비슷한데, 자, 19일에 이런 문자를 보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월 2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관섭 용산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에게 사퇴를 요구를 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한동훈에게 사퇴를 요구를 했다. 분명히 그런 기사가 21일에 나왔습니다. 1월 21일에. 그때 사퇴 요구가 왜 사퇴를 요구를 했느냐. 그것은 거의 다 알려졌었죠. 보도도 됐었고.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1월 17일에, 그러니까 사퇴 요구하기 나흘 전에 1월 17일에 김경률 씨가 마르 앙뚜아네트 발언을 해서, 그거 정말 경로할 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률을 사퇴시켜라, 비대위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못 시키겠다 하니까는, 그럼 당신이 사퇴해라.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안 했다고 했는데, 자, 21일 날 그렇게 사퇴 요구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답신을 안 하고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걸 논란거리도 안 됐죠. 자, 그런데 이 19일자를 가지고 김기환 논설실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렇게 대통령 배우자가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뭐 5번 이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딱 하나 가지고 이렇게 19글자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보냈는데 비대위원장이 답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말이 앙뚜아네트가 아니고 답신이 없어서 경로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신을 안 해? 사퇴해. 비대위원장 사퇴해. 이렇게 했다고 왜곡을 하고 있죠. 그럼 얼마나 쪼잔한 대통령입니까? 내 부인이 보낸 문자를 씹었다고 해서 여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했으면 정말 쪼잔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냐?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월 19일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21일 날 사퇴해. 그랬으면은 만약에 김기환 씨가 주장하는 대로 문자를 씹었다고 사퇴해 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문자가 없어야죠. 문자를 씹어버렸다고 그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문자 안 보내겠죠. 근데 그 다음에 문자를 더 보냅니다. 사퇴해 하고 나서 23일에도 문자 보내고 25일에도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사퇴해 한 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에 여파죠. 문자를 씹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자를 씹은 것처럼 해가지고 사퇴를 하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총선에 개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월 23일 문자, 또 1월 25일 문자가 돼 있는데, 또 일부분도 있습니다. 1월 25일 문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를 보면은,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역정해서 마음 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큰 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을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희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25일 문자에서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좀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나흘 후 29일에 용산에서 오찬 회동이 그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간제에서 창밖을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가리키면서 그 주변을 이제 설명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던 그 회동이 김건희 여사가 나흘 전에 두 분이서 식사를 하시면서 오해를 좀 푸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답변을 안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때 이 봉합이 됐는데 다 이 문제가 이제 식사도 하고 그 전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기차 타고 같이 오고 해서 봉합이 됐는데 이게 전당대회에서 팍 불거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불거진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것을 공개를 한 쪽이 어느 쪽이냐, 이것을 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 그거 하나하고 이 문자와 관련해서 왜 한동훈은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그리고 이게 사과를 하겠다는 것일까 아닐까? 이런 거. 그런데 일단 이것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아직 진실 공방 중입니다. 지금 이철규 친윤의 이철규 의원까지 지목이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에 가 있는 이 배현진 의원도 이철규 이름을 이야기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CBS 그 방송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었던 진중권도 이철규 의원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철규 의원은
나는 문자 본 적도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쪽에서 넘겼는지 그것은 진실 공방 중이고, 가장 핵심은 그러면은 왜 이 문자를 씹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적인 일을, 사적인 이 관계로 공적인 업무에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공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통로로 용산에다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동훈이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김건희 여사는 당사자죠. 당사자,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로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사과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물론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사적인 이야기, 공적인 이야기 하는 것도 뭐 좋고, 만약에 본인이 답변을 했으면은 이게 나중에 또 국정농단 시비로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배우자와 이렇게 이 비밀스러운 그 카톡 대화를 나눴으면 이 건 가지고, 그것도 그럴 수가 있죠. 나중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때 당시로서는 이 사안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김건희 여사도 이걸 내가 이걸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지, 사과하면은 더 어려워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는 비대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어가죠. 그러면은 최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만날 필요는 없죠. 전화를 하든지 뭐 답변을 하든지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맞죠. 본인의 당사자의 이야기니까는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들어봐서 이게 정말 사과를 하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는지, 하면은 안 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는지를 그때 비대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총선의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뭉개버렸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사과가 필요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설득을 할 필요도 있죠.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설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뭉개버린다. 이것은 뭐 사측관계, 공적관계 가지고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은 이 법률가 출신이고, 어떻게 이제 원칙대로 해서 이 사측에 개입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본인의 판단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 볼 때는 이것은 그렇게 뭉개면 안 되는 사안이었다. 자,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더 큰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지난 4일에 CBS 박지홍의 한판 승부에서 김교환 CBS 논설실장이 본인이 장문의 문자를 확보를 했다. 확보를 했는데, 이 문자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길다.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핵심만 요약해 재구성했다. 이러면서 이미지까지 보였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격노를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를 했다. 그리고 이 방송하기 전에는 그런 방송도 했었습니다. 자기가 알아본 바로, 자기가 들은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지칭한다.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 시점에 마치 찌라시에서 이런 그런 말들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일단 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문제도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던진 것을 이제 폭탄처럼 됐는데, 이걸 가지고 안에서 서로가 내부 총격전을 벌이고 있죠. 이게 일종의 양비론으로도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한동훈의 판단 미스가 좀 들어가 있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가령 이걸 막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나갔습니다. MBC는 어떻게 하든 이 우파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데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MBC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종의 폭로를 합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폭로를 합니다. 과거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보면은 댓글팀이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댓글팀을 활용해서 위원장님,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놀랍고 참담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들은 것조차 부끄럽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무슨 댓글팀을 이용을 해서 한동훈을 공격을 했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 일 절대 없다. 참담하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에 왜 이런 댓글팀이 있다는 오해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후보 측이 댓글팀을 꾸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가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는 해석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이면은 그때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막 제압을 하고 그때 한참 스타로 뜰 때죠. 근데 그때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 는 이야기를 지금 장예찬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걸 가만 놔둘까요? 댓글팀을 운영해서 막 공격이 들어오죠. 근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채널A에 또 출연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도 제 공천이 취소되기 전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참 많은 소통을 했었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을 공격하는 메시지에 대해 저들을 나서서 방어해달라, 싸워달라 이런 요청도 굉장히 많았다. 본인이 그때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준석을 내가 잡겠다, 내가 상대하겠다 해서 막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이 나를 공격하는데 나 대신 좀 싸워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밖으로는 이준석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많이 하셨잖나. 그런데 뒤로는 저한테 이준석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거 대응해달라, 싸워달라고 했다. 이제 와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준석이 또 나섭니다. 이준석이 나서서 요즘은 이준석 상대하는 것도 외주를 주나 보다. 고발 사주도 아니고 대응 사주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이슈를 건들면은 정말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막 소란스러운데 저는 확인된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팩트를 말씀드리고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오판을 한 게 있고 본인이 전부 다 잘한 건 아니죠. 오판을 한 게 있고 그때 당시 문자 메시지. 그리고 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여기에서 참전을 해서 물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감정이 있죠. 그때 본인이 공천을 받았는데 젊은 시절에 썼던 이런 글 가지고 그것을 이제 문제 삼아서 공천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비대위원장이 본인을 탈락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겠지만 이게 우파 진영 전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팩트로 드러난 사안들도 아닌 것이고 좀 더 이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잘못한 건 정말 잘못한 것도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장예찬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 밖에서 던진 폭탄을 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상황인데, 일부에서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은, 그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도록 했으면은 국민의힘이 이겼을 수도 있다. 뭐, 한 10석은 뭐 이기는 건 그랬지만은 수도권에서 한 10석 이상 더 건졌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과를 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분위기가 다 있었고, 그리고 1월이면은 한동훈이 12월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한동훈 바람을 일으킬 때입니다. 한동훈 바람을 일으킬 때라서 그때는 총선 분위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좋을 때였는데, 그때 그리고 또 그 보수 우파 진영 안에서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걸 어찌 이 사과를 했으면은 더 이길 수가 있었는데, 한동훈이 그래서 묵살을 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 감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졌다고 묵살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그렇게 많이 졌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폭탄을 던졌다고, 그 폭탄을 가지고 서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공멸하는 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면서 나갈 겁니다. 그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또 그것은 그때 바로 제가 다른 자료들과 섞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이 이럴 때가 아니죠. 지금 이재명에 대한 사법 위기가 고조가 되는 게 아니고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가 되니까 이재명은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까 하다가 나라를 흔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흔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을 하려면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응을 하려면은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끝없는 소모전을 펼치고 있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가, 이재명 세력이. 자,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에 총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저도 신문기자 생활 35년을 했지만, 사설에서 한 면을 통틀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사설은 처음입니다. 그것도 딱 하나의 주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하나의 주제로 했는데, 이것을 보시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했느니 너가 잘했느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기사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도 제가 아시아투데이 사설을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칼럼과 사설은 다르다. 칼럼은 보통 기명 칼럼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국건, 저도 몇 군데 칼럼을 썼는데, 송국건의 정치 칼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문사 사설은 쓴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 논설위원실에서 쓰는데 왜 없느냐? 그 신문사 전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명 칼럼은 나의 의견이고, 사설은 신문사 전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쓴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를 보고 있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자, 아시아투데이 오늘자 사설입니다. 특검, 탄핵, 입법 폭조와 포퓰리즘.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작정인가? 자, 와이드 사설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상식을 벗어난 특검과 탄핵을 마구 추진하는가 하면 민주당이 국가 재정의 뚝을 허물거나
허물거나 나라를 망칠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조만간 이런 폭주를 멈출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추진 상식을 벗어났다. 왜 이 상식을 벗어나는 짓을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헌 요소를 더 첨가를 해서 탄핵 자락 깔기입니다. 직권 남용 이런 거 꼬투리를 하나 잡아내가지고 탄핵 자락을 깔기 위해서 이 상식을 벗어난 최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일단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지목할 점. 장관,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수사 검사들까지 무더기 탄핵하겠다고 한다. 자, 이 탄핵을 하는 것은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는 사퇴하고 이준석 새로 지명이 됐죠. 그리고 장관들, 그전에 이상민 장관, 또 장관들 막 탄핵을 하고 검사 탄핵을 하는 목적은 뭐냐.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을 해서 그것을 옷을 벗기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옷을 못 벗겨죠. 헌재에서 다 기각됩니다. 얼마 전에도 검사 기각됐죠. 목적은 뭐냐면은 직무정지에서 뭘 못하게 하려고. 가령 4명의 검사 중에서 이재명의 공소유지, 대장동, 백현동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도 있고, 또 강백신 수원지청, 죄송합니다. 성남지청 차장검사처럼 정자동 사건 계속 수사하는 검사도 있고, 직무정지 시켜버리면 그걸 못하니까는 탄핵을 남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이재명 지키기죠.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서 이렇게 국가 사법 체계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설은 이겁니다. 이게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 자업자자가 아닌지 자성하고 검찰총장 법적 행동 나서라.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문제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을 제시를 하는 거죠. 검찰이 정치인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의 수사와는 달리 머뭇거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판사들이 국회의원 당선자의 재판을 질질 끌어서 임기를 다 채우게 만들어주지는 않았는지 다 그러고 있죠 지금. 그리고 구속적부심에서 정치권 눈치를 살피다 보니 종범들은 다 구속 수사를 했는데 막상 주범으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구속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았는지, 이재명의 종범들, 구속된 사람들 또는 됐던 사람들, 정진상, 김용, 김인석, 이화영, 김만배 줄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은 왜 구속을 안 시키죠? 물론 구속영장을 2번을 청구를 해서 한 번은 민주당이 방패를 했지만은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켜버렸죠. 한 번은 이탈표가 나서 가결이 됐지만은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시켜버렸죠. 그러면은 그게 부당하게 기각됐으면 또 영장을 청구를 해야죠. 근데 영장 청구를 안 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걸 너무 현역 정치인 야당 대표라서 그런지 막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성하고 검찰총장 자성하고 법적 행동 나서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 탄핵 소추, 초유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사태가 빚어지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몇 마디 했죠. 그리고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확실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법적 대응을. 이재명 수사 제대로 하고 문재인 수사도 지금 전주지검에서 검사 9명이 투입돼서 수사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다 파헤쳐야 된다. 자, 그런 논조의 사설이 오늘 아시아투데이에 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고 또 검사들도 지금 발끈하고 있죠. 그래서 수사가 아주 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예상대로 계속 질질 끌어왔지만 최근 들어서 아주 달라졌습니다. 법원도 달라졌습니다.
법원이 달라졌다. 이원석도 좀 달라졌다. 그런 말이 있는데 법원도 달라졌습니다. 신속하게 합니다. 어제 하나 일정이 나왔죠. 이재명 옥죄는 일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이재명이 받고 있는 위정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 공판한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10월 말에 선고가 됩니다. 자, 결심 공판이란 것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재판을 끝낸다는 겁니다. 재판을 끝내면은 일단 피고인 이재명 최후 진술을 하죠.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을 때립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1심 판결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앞서 있는 게 있죠. 지금 이재명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위정교사 이거는 9월 30일 결심 공판하고 9월 말에 1심이 나온다. 이것보다 하나 앞서 있는 것은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것은 9월 6일 이것보다 앞에 9월 6일 날 1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구형을 때리고 10월 초에 9월 6일 그러니까 한 달 후에 10월 초에 1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의 1심 선고가 거의 동시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사법위기 뭐 하지만은 실제로 구형 검사가 구형 몇 년 내 처해 이런 건 이제 한 번도 없었죠. 한 3년 됐는데 사법위기가 그 전에 이제 검찰의 이 구속영장에 보면은 이재명의 이 제목들을 쭉 나열하고 무기징역 갑니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에서 적시한 적은 있지만은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 몇 년 한 것은 9월 6일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따라서 9월 30일 또 나오죠. 9월 30일에 두 번째 구형이 치고 나서 바로 한 일주일 상간에 앞서서 한 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오죠. 그럼 1심 판결도 처음 나오는 겁니다. 연달아서 이제 10월 달에.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모든 거 날아가는 거 이제 다 아시죠. 그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없어지고, 민주당은 434억 원 토해내야 되고, 당대표직 날아가고, 국회의원 배지 날아갑니다. 물론 1심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선거법을 원래 1심을 6개월 만에 하게 되는데 2년을 걸었죠. 그러면은 2심, 3심은 3개월 그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심을 그렇게 걸었는데 2심, 3심은 빨리빨리 진행이 이제 될 겁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워낙 신속한 재판을 강조를 하고 있고 해서. 그러면 6개월 후에 최소, 아무리 늦어도 6개월 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내년 봄입니다. 내년 봄에 선거법 가지고 지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게 거의 뭐 90% 이상 확실한데 그러면은 내년 봄에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이 민주당은 434억 원 토해내야 됩니다. 그 토해낼 돈 없죠. 당사가 한 400억 원 한다는데 당사 팔든지 그럼 뭐 그때 난리가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 전에 1월 달에 1심만 나와도 1심이 그대로 대법까지 확정되는 확률이 90% 이상이니까 1심만 나와도 민주당은 엄청나게 동요를 하겠죠. 자, 8월 18일에 이재명이 다시 당대표로 되는데 9월 6일에 8월 18일 9월 6일 한 2주 한 좀 넘죠. 한 20일 가까이 되는 그 기간에 구형이 떨어지고 당대표 되고 나서 또 바로 한 달 있다가 1심 선고가 나온다. 그런데 1심 선고가 당이 재정 파산을 할 정도다. 그러면은 당에서 술렁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내년 봄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되면은 그것은 현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견딜 수가 없죠. 그 전에 또 다른 혐의들로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부 쌍으로 불렀죠. 법인카드. 드디어 그것도 수사가 미적미적 하다가 그 조명현 씨, 최고 공무원이 경찰에 가서, 지금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죠. 막 그 장관 조사도 다 했는데 미적미적 하다가 이제 최근에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검찰이 두 사람을 쌍으로 소환을 합니다. 지금 소환 날짜를 조율을 하고 있죠. 이재명과 김혜경 같이 검찰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다른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또는 재판받다가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1심에서 법정 구속, 물론 당 대표니까 설마 구속을 하겠느냐 하지만은 지금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 차원에서 보면은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청 포인트로 뭐 이재명의 사법 위기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내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내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너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한다고 해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하려면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를 알아야지 민심이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 우파가 그 방향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계시지만 제가 팩트를 위주로 오늘은 설명을 드렸고 누구 편도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은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책임 당원들은 지금 투표를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 결과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투표는 책임당원, 84만 책임당원이 합니다. 책임당원들은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누가 당대표가 된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선 투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느 쪽이 정말 적합한 차기 당대표가 후보인지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원래 다른 후보들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후보죠. 원희룡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장관까지 했고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계속 당정 관계의 호흡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누가 더 적임자인지는 지금부터 판결이 날 겁니다. 아마 지금 7시니까 첫 TV 토론이 끝났을 겁니다. 오늘 TV조선에서 5시부터 TV 토론을 했는데 저도 이 방송 때문에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을 뭐 다시 보기라도 해서 누가 더 적임자인지를 좀 판별을 하는 그런 수고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7월 9일 보내드린 라이브 방송 송국근의 현장 정치는 여기서 마치고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오후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밤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